어머님, 도대체 언제까지 국수집이나 하실 거예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작은 국수집 안을 날카롭게 가르더라고요. 70이 넘은 박순자 할머니는 뜨거운 국물에 데일까 조심스럽게 국수를 건져 올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요? 창피해서 죽겠어요, 진짜. 수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아들 민수도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이 없었죠.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이 국수집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창피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는 빈 국수집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지는 몰랐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허름한 국수집이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말이죠. 저는 68세 박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실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남구 뒷골목에 있는 작은 국수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국수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낡고 페인트도 벗겨진,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동네 국수집이었죠. 하지만 이곳의 주인 박순자 할머니는 밤 12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국수를 삶았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몸은 좀 고되지만 야간 작업을 끝내고 제 국수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 늦게까지 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단 한 분의 손님이라도 정성을 다해 국수를 삶았습니다. 할머니, 국수 한 그릇이요. 오셨어요? 오는 내내 문이 닫혔으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그때 시각은 11시였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12시에 오셔도 국수 한 그릇은 얼마든지 삶아 드릴 테니까요. 그때 또 다른 손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저도 국수 한 그릇 곱빼기로 주세요. 이번에도 단골 손님을 보고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못 했나 봐요. 곱빼기로 드시는 거 보니까 내일이 많이 밀려서요. 때를 놓쳤어요. 그래도 사장님 국수 먹을 생각에 괜찮았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젊은 친구가 열심히네. 그 나이 땐 나도 밥 많이 굶어가면서 일했지. 사장님 많이 삶아줘야겠수.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주름진 손으로 정성껏 국수를 삶고 뜨끈한 육수를 부어 내놓았죠. 이렇게 손님들과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며 정을 나누는 것도 저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이거 좀 더 드세요. 늘 국수를 조금 더 담아주는 거였어요. 배고파 보이는 손님에게는 공짜로 한 그릇을 더 내주기도 했죠.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를 인심 좋은 국수집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전날 육수용 멸치똥을 따서 준비해 놓고 다음날 육수를 끓인답니다. 옛날 친정아버지가 국수를 좋아해서 어머니가 육수에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좋은 재료로 맛있는 국수를 만들어 아버지께 주면 그렇게 맛있게 드렸습니다. 그 기억에 저도 보다 정성껏 진한 육수를 만들어 손님들께 내놓았죠. 모두 다 맛있다고 찾아오는 손님이 제법 많았답니다. 육수통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작은 가게 안은 금세 구수한 냄새로 가득 찼죠.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국수 먹으러 왔어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해줄게요. 할머니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7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척척 움직였어요. 하지만 세월에 장사 없다고 무릎은 아파왔고 허리도 자주 쑤셨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늘 저보단 손님들이 우선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동네 주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죠. 모두들 할머니의 국수 맛을 보러 온 단골들이었어요. 가격도 착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1,000원이나 싸게 받았거든요. 할머니, 이 가격에 어떻게 장사해요? 남는 게 있어요? 젊은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혼자 하시는 가게라 이곳에 오는 손님들은 거의 셀프로 자진해서 음식을 서빙하고 계산하고 간답니다. 실제로 할머니가 사는 곳은 가게 뒤편의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낡은 이불과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낡은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죠. 오후가 되면 할머니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평상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며 골목길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행복해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말했죠. 순자 할머니는 참 검소하게 사시네. 맞아.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참 대단하셔. 저녁이 되면 할머니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퇴근길에 들르는 직장인들로 가게가 다시 붐볐거든요. 할머니는 쉴 틈 없이 국수를 삶고 또 삶았어요. 등이 땀으로 젖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정성스럽게 닦아냈죠. 그러다 문득 창문 너머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빌딩들 사이로 할머니의 시선이 머물렀어요. 그 빌딩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정이 넘어서야 할머니는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좁은 방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내일도 똑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수를 삶을 생각을 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국수집을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흘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시작한 작은 가게였죠. 지금은 혼자 남았지만 할머니는 이곳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수집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거든요. 사람 사는 냄새를, 진짜 삶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손님들의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풀리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3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처음에는 할머니를 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올 때마다 수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국수집을 바라보는 수진의 눈빛에는 불편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모를 리 없었죠. 3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국수집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섰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민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예쁘게 단장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어머니,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수진은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감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예의 바르고 단정해 보였거든요. 그래, 어서 와 국수 먹고 가야지. 할머니는 얼른 자리를 권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껏 국수를 삶았죠. 고명도 듬뿍 올리고 계란도 따로 삶아 얹었어요. 수지는 국수를 먹으며 연신 칭찬했습니다. 어머님, 국수가 정말 맛있어요. 육수가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 타인에 많이 먹어. 할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더 깊게 패이도록 웃음이 번졌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수진이 국수를 먹으면서도 은근히 주변을 살피고 있다는 거요. 낡은 테이블, 색바랜 의자, 오래된 주방 기구들. 수진의 눈에는 모든 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국수집 시어머니라니. 그리고 대체 이 비릿하고 꼬릿한 냄새는 뭐야? 수진은 살짝 코를 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죠. 테이블 한켠엔 멸치를 다듬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수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죠. 민수가 좋았고 은행에서 일하는 괜찮은 직장인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수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앞에서는 완벽한 착한 며느리였죠.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설거지도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가 집에 가서 쉬어야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수진의 배려에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또 구하겠어요. 민수도 행복해 보였고요. 2달 후 민수가 청혼을 했습니다. 수진은 기뻐하며 승낙했어요. 하지만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응, 결혼하기로 했어. 민수 오빠는 좋은데 시어머니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해. 친구가 물었나 봅니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국수집 하셔. 강남에 있는 작은 국수집. 말이 강남이지. 골목 안 조그만 식당이야.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 뭐 민수 오빠 보고 결혼하는 거니까. 시어머니랑은 잘 안 마주치면 되니까. 수지는 벌써부터 시어머니 직업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도왔어요.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결혼 비용에 민수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예식장 비용이 좀 부담스러운데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면. 할머니는 고민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민수는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어요. 나중에 민수에게 말했죠. 고마움보다는 의문이 먼저 들었죠. 민수 오빠, 어머님이 어떻게 1,000만 원을 주실 수 있는 거야? 국수집에서 그렇게 많이 벌 리가 없는데. 엄마가 검소하게 사셔서 모으신 거겠지.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 혹시 빚내신 건 아니겠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신부 대기실에 수진을 찾아갔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진아,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예식장 비용까지. 괜찮아. 우리 며느리 예쁘게 시집 가는데 당연한 거지. 그때 수진의 친구들이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자리를 비켜주려 일어났어요. 그럼 나는 나갈게. 친구들이랑 있어. 할머니가 나간 후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방금 그분이 시어머니야? 응. 수진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뭐 하시는 분이야? 그냥 강남 쪽에서 조그맣게 자영업 하셔. 수진은 얼버무렸습니다. 국수집이라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죠.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수진의 부모님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돈이 뭐 하시는 분이래? 수진의 친척이 물었습니다. 글쎄, 자영업 하신다던데. 수진의 어머니도 정확히 말하기를 꺼렸어요. 딸이 국수집 시어머니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민수와 수진은 새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어머니가 1,000만 원을 보태준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첫 달부터 할머니는 두 사람에게 용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가 전화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부렸어요. 됐어.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너희 신혼인데. 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매달 100만 원씩이었습니다. 국수집 수입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민수와 수진은 고마워하면서도 의아해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왔네. 근데 진짜 이상해. 국수집에서 어떻게 매달 100만 원씩을 보내줄 수 있지? 엄마가 우리 돈 걱정 없이 살라고 보내주신 거야. 그래도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주시고 나중에 돈 떨어지면 자기 책임지라는 거 아니야? 오빠 거기 국수집 사람 많이 와? 많을 땐 많고 아닐 땐 아니겠지. 국수로 끼니를 때우진 않으니까. 어머님 거기서 국수집 몇 년 하신 거야? 30년 정도 됐을걸. 쭉 국수집만 하신 거야? 중간에 다른 일 안 하시고? 내가 알기로 국수집만 했어. 뭐가 그렇게 알고 싶은데? 어머님이 거의 자선사업으로 국수집 하는 것 같다고 했잖아. 돈 없는 사람도 먹여주고 배고픈 사람한테 양 더 주고 미치는 장사하는 것 같다고 말야. 그럼 이렇게 매달 100만 원씩 어떻게 줄 수 있냐고. 왜 빚이라도 내서 주는 것 같아. 그냥 엄마가 우리 돈 걱정 없이 잘 살라고 모아둔 돈 주시는 거니까 고맙게 받으면 돼. 수진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국수집 뒷방에서 낡은 통장을 보고 있었어요.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 비밀 계좌였습니다. 강남의 건물 15채에서 나오는 월세. 할머니에게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죠. 아직은 말하지 말자. 민수가 준비될 때까지 할머니는 통장을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변할까봐 두려웠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국수집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2달에 한 번.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핑계는 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한다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피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느 날 수지는 회사에서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 시댁은 어디세요? 강남이요. 오, 좋네. 시어머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냥 자영업 하세요. 무슨 사업인데? 음식 관련된 거요. 별거 아니에요. 수지는 끝내 국수집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국수집에서 국수를 삶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아들과 수진이가 찾아오는 횟수가 줄수록 전 대충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아직은 참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밤 12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감사하다는 말뿐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민수는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할머니는 뒷방으로 들어가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진짜 사람의 가치를 알 때까지 엄마는 기다릴게. 창 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빌딩들 중 상당수가 할머니 소유였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국수집 주인일 뿐이었죠.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으니까요. 바로 가족의 사랑과 존중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할머니는 그렇게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국수집을 찾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은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 무거워 보였죠. 할머니는 금세 눈치챘어요. 민수야, 무슨 일 있니? 어머니,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 계약금이 좀 부족해요. 1,000,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1,000,000원이라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집을 옮기려고? 네. 지금 사는 곳이 너무 좁아서요. 수진이도 좁아서 싫다고 하고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 아기가 없는 민수네로선 28평 아파트는 작긴 해도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어차피 큰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니 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국수집 수입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알았어. 며칠 안에 마련해 줄게. 할머니의 대답에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괜찮아. 엄마가 너희들 생각해서 주는 거야.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었죠. 사흘 후 할머니는 민수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두툼한 봉투를 받아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텅 빈 국수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아들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달 후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또 1달 뒤에는 차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이유는 달랐지만 결국 매번 돈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건강이 걱정돼 아들의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 몇 번이고 통장을 열어 큰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3달 사이에 나간 돈만 벌써 2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걸까? 저 애들이 돈 쓰는 버릇이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데 정작 민수와 수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2사람은 새로 이사한 집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계속 주실 수 있는 거야? 어머님 진짜 사실은 알부자인 거 아니야? 어떻게 말만 하면 돈을 다 해주셔? 글쎄, 모아둔 돈이 아닐까. 민수도 의아해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지. 국수집에서 그렇게 많이 벌 리가 없잖아. 하루에 손님이 몇 명이나 와야 1,000,000원을 모으겠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수집이 잘 되나 보지. 아니면 혹시 진짜 어디서 빚까지 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건 아니겠지? 수진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러시겠어? 2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불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무렵 할머니는 국수집에서 평소처럼 국수를 삶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많았고 할머니의 국수는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죠.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아들 부부가 자꾸 돈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며느리가 국수집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할머니는 자꾸 자신을 탓했어요.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건 아닌지, 며느리에게 잘해주지 못한 건 아닌지. 하지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일하고 계속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수진이 오랜만에 국수집을 찾았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민수도 함께였는데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어두웠죠. 어머니, 저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주시는 돈 너무 잘 받았어요. 근데 어디서 나는 거예요? 국수집 수입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아니, 사실은 언젠가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철렁했죠. 내가 모아둔 돈이 있어. 수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저희가 궁금해서 그래요. 혹시 빚내시는 건 아니죠? 빚이라니?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중에 우리한테 빚 갚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살기 빠듯해요.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베푼 것들이 고마움이 아니라 의심을 샀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꾹 참았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게 빚은 없어. 정말이에요? 믿어도 되나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수진이 계속 캐물으려 했지만 민수가 말렸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어머니가 괜찮다잖아. 당신도 궁금했잖아? 나중에 돈 없어서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어쩌려고? 난 그 꼴 절대 못 봐. 두 사람이 할머니 앞에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30년을 일한 건가?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어요. 국수집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주고 또 줘도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며느리 수지는 저를 부끄러워했고 심지어 제가 주는 돈마저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만큼은 자신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곧 무너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점심시간이었어요. 국수집에는 평소처럼 손님들이 북적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바쁜 손놀림으로 국수를 삶고 있었죠. 할머니, 국수 2그릇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대답하는 순간 국수집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 3명이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그런데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라고요. 옆에 있던 두 여자는 수진의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점심 약속이 있어서 함께 나왔는데 수진이 아는 국수집이 있다며 데려온 거였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곳이 시어머니 가게라는 걸 말하지 않았죠. 언니, 여기 괜찮아? 좀 낡아 보이는데. 젊은 동료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맛은 있어. 그냥 한번 먹어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어서 와 친구들이구나? 할머니의 환한 미소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얼른 고개를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 회사 사람들이에요. 동료들이 눈치챘습니다. 수진 씨 아는 분이세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하려는 순간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냥 자주 오는 단골이에요. 민수 씨가 국수를 좋아해서요. 할머니의 미소가 얼어붙었어요. 수진이 자신을 시어머니라고 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단골 손님이라고 했죠. 할머니의 가슴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뭐 드릴까?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국수 3그릇 주세요. 수진이 급하게 주문했습니다. 빨리 먹고 나가고 싶다는 표정이었죠. 할머니는 주방으로 돌아가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어요. 육수를 붓다가 손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며느리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모른 척할 줄은 몰랐어요. 국수를 내오면서 할머니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국수만 후루룩 먹고 있었어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할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맛있어요, 여기? 동료 하나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먹을 만해. 수진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만든 국수인데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동료 하나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 장사 오래 하셨어요? 30년 됐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언니, 우리 가자. 늦겠어. 수진이 동료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더 이상 할머니와 대화하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세 사람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손님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회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 함께 먹었던 동료들이 계속 국수집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 국수집 할머니 되게 친절하시던데 응, 원래 그러셔. 수진은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근데 수진 씨를 되게 반가워하시던데 정말 자주 가나 봐? 가끔 갈 때도 있어. 나도 다음에 거기 가볼까? 국수 맛있던데.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동료들이 자주 그 국수집을 찾게 되면 언젠가는 자신과 할머니의 관계가 들통날 게 뻔했죠. 거기 위생이 좀 별로야. 다른 데 가는 게 나을걸? 수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 그럼 다른 데 찾아보자.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민수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여보, 나 오늘 정말 창피했어. 회사 사람들이랑 어머님 국수집에 갔었거든. 그래서 민수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님 보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친한 사이냐고. 진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엄마가 뭐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아휴, 당신은 몰라? 나는 회사에서 체면이 있는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국수집 하신다는 걸 어떻게 말해? 내 직장 동료들 시부모님들이 다 얼마나 좋은데. 하필 국수집이 뭐야, 국수집이.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민수도 회사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은행 동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머니 직업을 얼버무렸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우리한테 많이 해주시잖아. 엄마가 우리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도 주잖아.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오히려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급할 때마다 돈도 해주시는데. 그건 그렇지.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야. 하여튼 몰라. 난 어머님이 창피하단 말이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국수집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단골 손님이라고 한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인가? 할머니는 자꾸만 자신을 돌아봤어요. 낡은 국수집, 기름때 묻은 앞치마, 거친 손. 젊은 며느리 눈에는 모든 게 초라해 보였겠죠. 오후 2시 손님이 뜸해진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죠. 어머니, 저예요. 그래. 민수야, 무슨 일이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며칠 전 일에 대해 사과하려나 싶었죠.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달 용돈 좀 부탁드려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전 수진이 할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사과도 없고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만 필요하다는 전화였죠. 알았어, 보내줄게. 할머니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오랫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어린 민수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7살 민수의 모습이었죠.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게. 할머니는 자신을 탓했어요. 너무 많이 줘서 버릇이 없어진 건 아닌지,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한 게 잘못된 건 아닌지. 그날 저녁 할머니는 또다시 비밀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 12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한숨만 나왔어요. 깨끗이 닦은 그릇들을 정리하며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 한편이 시리고 아플 뿐이었죠. 뒷방으로 들어간 할머니는 낡은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이 아들 민수와 며느리에게 가게 될 테지만 지금의 상태론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길 바랬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민수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국수집에 들어섰어요. 수진도 함께였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수진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금세 심각한 상황임을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니? 앉아라.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민수는 입을 열지 못하고 수진만 바라봤어요. 어머님, 민수 오빠가 큰일 냈어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인데?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오빠가 친구랑 같이 투자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날아갔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투자를 어떻게 했길래 얼마나 잃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억 원이요. 빚까지 합치면 거의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빠 은행에서 엄청 곤란해하고 있어요. 수진의 말에 할머니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과 민수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국수집을 파세요. 그 말에 할머니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 국수집 처분하시고 차라리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럼 빚도 갚고 우리 셋이서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국수집을 팔라고?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골목 안쪽이긴 하지만 단골도 꽤 있고 매물로 1억 원, 권리금 5천 받으면 될 거예요. 그 돈으로 빚 갚고 우리는 좀 더 넓은 집에서 같이 살아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국수 삶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편하게 쉬세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 국수집이 할머니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제가 돈을 벌자고 이곳에 있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곳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삶 그 자체였죠. 안 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연히 아들을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된다는 말이 나오니 수진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1억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건 너희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잖니? 그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가족이잖아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수진의 팔을 잡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매일 이 더럽고 냄새나는 국수집에서 국수나 삶고 계시면서 정작 가족이 죽을 지경인데도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더럽고 냄새 난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솔직히 말할게요. 전 어머님이 이 국수집 하시는 게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국수나 삶으실 거예요? 수진이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수진아, 그만해! 민수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왜 그만해?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때야? 뭐라도 해야 당신이 살 거 아냐? 당신 지금 회사에서 쫓겨나면 뭐 먹고 살 건데? 설마 여기서 일할 거 아니지?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당장 나랑 이혼하게 될 거야. 난 당장 이 냄새 나는 가게라도 팔고 싶어. 그러니 어머님도 이제 그만 국수집 포기하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죠. 이 국수집은 내 삶의 전부란다. 민수 너는 알지 않니? 내가 얼마나 이곳을 좋아하는지. 아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여기서 너희 아버지랑 30년을 살았어. 손님들과 정을 나누고 사람 사는 냄새를 느끼며 살아왔단다. 이걸 어떻게 포기하니? 그게 지금 중요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망하게 생겼는데.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수진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인수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창피하니? 이곳을 접었으면 좋겠니?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회사에서 어머니
직업 말하기가 힘들어요. 동료들이 물어볼 때마다 얼버무리게 돼요.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설마 아들마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 빚을 갚아야 해요. 이번 달부터 이자만 100만 원이 넘어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게 파시고 우릴 도와주세요.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우리랑 같이 사시면 더 좋잖아요. 좀 불편하더라도 참으세요.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삶의 전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걱정하고 우려했던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네요. 제가 아들을 잘 못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안 된다. 난 2번 말하지 않는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우리가 망하는 게 보고 싶으세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건 너희가 책임져야지. 내가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너희 스스로 해결하거라. 집을 팔든 아니면 처가의 도움을 요청하든 알아서 해결해. 할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 오는데 이래도 안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는 할머니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수진아, 너도 진정하고. 인수야, 할머니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뭐가 부족했니?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줬잖아. 민수, 내가 어릴 적에도 너희 아버지와 난 부족함 없이 널 키웠고, 내가 결혼할 때 결혼식 비용도 내줬고, 수진이 병원비, 이사할 때 계약금, 차 산다고 할 때도 도와줬지. 그리고 매달 용돈도 보내줬고, 난 군말 없이 다 보내줬다 그랬더니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의심이었어. 그걸 받아들이는데도 힘들었다. 그런데 너흰 끝도 없이 나한테 돈 요구만 하는구나. 내 나이가 몇이야? 언제까지 내가 다 해결해줘야 하니? 도대체 언제까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 이 가게도 내놓으라고? 그것도 너희 잘못 때문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결국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네요. 알겠어요, 어머님.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수도 따라 나가려다가 잠시 멈췄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가거라. 할머니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너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가.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30년을 지켜온 국수집이 며느리에게는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었고 아들에게는 창피한 곳이었다는 사실이 할머니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국수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진실을 마주할 차례였죠. 그날 밤 이후로 민수와 수지는 국수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죠.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국수집을 운영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밤 12시까지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자꾸만 기운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했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몸으로 옮겨오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나가고 설거지를 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주방 바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할머니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민수가 받았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좀 아픈 것 같아.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대답했죠.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회의 중이에요. 못 갈 것 같아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아파 혼자는 못 갈 것 같은데. 택시 타고 가세요. 응급실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해주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빚 때문에 힘든 거 아시면서 왜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국수집 팔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아파서 전화했는데 아들은 빈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혼자 갈게.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떨리는 몸을 이끌고 할머니는 국수집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큰 길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근처 병원 응급실로 향했죠.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어요.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했죠.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보호자는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내 혼자 살아요. 할머니의 대답에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할머니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아들이 자신을 외면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서 국수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는데 국수집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어둠 속이라 잘 안 보였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었어요.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어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죠.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진짜 고집세시네. 국수집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치시려고 하시나 봐.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민수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낡은 국수집이 뭐가 좋다고 정말 이해가 안 돼. 우리는 빚에 쪼들리는데 어머님은 국수나 삶고 계시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평생 하신 일인데. 평생 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뭐, 우리는 망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수진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시어머니가 국수집 하시는 게 정말 싫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 아빤 두 분 다 교수님이신데 시어머니는 국수집 주인이라니. 할머니의 가슴에 칼이 꽂혔습니다. 수진아, 목소리 좀 낮춰. 누가 들어. 민수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어둠 속에 할머니를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없어. 그리고 사실이잖아. 저런 국수집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쳤어. 어머님만 국수집 팔아주시면 다 해결될 텐데. 민수는 한참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우리한테 많이 해주셨잖아. 해주신 게 뭐가 있어? 매달 100만 원. 그깟 푼 돈, 빚이자도 안 되는데 차라리 국수집 팔아서 3억이라도 받으면 우리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억? 수지는 국수집이 3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건물은, 이 땅은,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답답해. 어머님만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엄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지. 무슨 이유? 국수 삶는 게 그렇게 좋아? 우리가 망하는 것보다?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뒤로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한테 이런 존재였구나. 할머니는 뒷골목을 돌아서 국수집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뒷방에 들어가 할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30년을 살아온 이 국수집이 며느리에게는 인생을 망친 원흉이었고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한 아들은 어머니가 아플 때도 곁에 오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국수집 주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줘야 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국수집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장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화장도 옅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얼마만인가 이렇게 차려입는 게.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비서님. 접니다. 내일 회사로 출근하려고 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 다니는 회사 조사 좀 해주세요. 건설회사죠. 거기 프로젝트 중에 우리 부지 관련된 거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수집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30년을 함께한 이 간판도 이제는 잠시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수진하고 나 알게 될 거다.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희가 무시했던 국수집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너희가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 말이야. 그날 밤 국수집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닫은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수지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쥔 서류가 땀에 젖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죠. 오늘은 수진의 인생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 계약 꼭 따내야 해요. 팀장이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여 대답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강남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회사의 올해 최대 목표였죠. 그런데 핵심 부지 하나가 계약이 안 되고 있었어요. 바로 순자 할머니의 국수집과 그 주변 건물들이었습니다. 국수집 건물주가 누군지만 알면. 수지는 생각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부지 소유주를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봐도 복잡한 법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실제 주인을 찾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어제 기적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한솔 기업입니다. 재개발 건 관련해서 미팅 요청드립니다. 수지는 너무 기뻐서 소리칠 뻔했어요. 그렇게 찾던 소유주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겁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 한 명이 들어왔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솔 기업 김비서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수진이 얼른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팀장도 함께 인사했죠.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장이 직접 온다는 말에 수진은 더욱 긴장했어요. 회장이 직접 온다니. 이 계약이 정말 중요한가 보네. 수진은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실수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됐거든요. 이 계약만 성사되면 승진이 확실했어요. 몇 분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 들어오는 사람을 본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온 사람은 시어머니 박순자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 품격 있는 분위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팀장이 이상하게 쳐다봤죠. 수진 씨, 아는 분이세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솔기업 회장 박순자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수진아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죠. 수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회장. 한솔기업 회장이라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팀장이 수진을 쳐다봤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할머니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먼저 명함부터 드리겠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한솔 기업 회장 박순자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수진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국수집 시어머니가 회장이라니? 그것도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지의 소유주.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재개발 계획, 예상 수익, 계약 조건 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하나도 집중할 수 없었죠. 계속 할머니만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질문도 했어요. 날카롭고 정확한 질문들이었죠. 이 부분 수익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 법적 검토는 제대로 되었습니까?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어요. 국수집에서 국수나 삶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할머니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프로젝트 수진 씨가 담당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번 계약은 거절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건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한솔기업은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와만 거래합니다. 직업이나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회사와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국수집을 부끄러워했던 것, 창피해했던 것, 모든 걸. 회장님 아니 어머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회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은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하고 있었죠. 수진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씨는 제 며느리입니다. 그 말에 팀장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수진 씨는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국수집을 운영한다는 이유로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분과 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 원칙입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수진이 매달렸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3년 동안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선택한 게 뭐였죠? 할머니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수진 씨, 한 가지만 알려드리죠. 할머니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이 강남에만 15채입니다. 그 국수집 건물도 제 겁니다. 그리고 주변 상가 건물들도요. 그래서 이 계약은 수진 씨가 아무리 노력하셔도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15채 강남의 수백억 원대 재산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가진 사람을 자신은 국수집 주인이라고 무시했던 거예요. 국수집은 제가 사람 사는 냄새를 잊지 않으려고 직접 운영한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계약건은 다른 회사와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몇 군데와 협의 중입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수진이 뛰어가서 붙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수진 씨, 진심은 어려울 때 나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수진 씨가 보여준 게 진심이에요.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회의실을 나갔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팀장이 당황해서 물었죠. 수진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라니요? 팀장님, 저 망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최대 프로젝트가 자신 때문에 무산됐어요. 승진은커녕 해고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시어머니를 국수집 주인이라고 무시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 당장 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어머님이 국수집 건물주였어. 그리고 다른 건물들도. 나 완전히 망한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할머니가 고급 승용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국수집에서 국수 삶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품격 있는 한솔 기업 회장이었죠. 그리고 수지는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어리석은 며느리였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멀어졌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민수는 수진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국수집을 운영하시던 어머니가 한솔 기업 회장이라니. 강남의 건물 15채를 소유하고 계시다니. 그럼 어머니가 매달 우리한테 주신 돈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신 것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주신 것도 모두 국수집 수입이 아니라 건물 임대료였다는 거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구나.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머니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국수집을 창피해했던 것, 더럽다고 했던 것, 국수 삶는 일을 무시했던 것.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이 가슴을 찔렀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국수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국수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민수는 할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국수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지켜온 이 작은 국수집.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민수는 한솔 기업 본사를 찾아갔어요. 고층 빌딩의 위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순자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경비원은 잠시 당황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사적인 면담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발 잠깐만이라도 뵙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라고 전해주세요.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경비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나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민수는 며칠 동안 계속 한솔 기업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편지를 쓰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담당에서 해제됐습니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오히려 좌천 위기에 처했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수진 씨 때문에 회사 최대 프로젝트가 날아갔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수진은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죠.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가 왔어요. 발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민수는 손이 떨렸죠.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한솔 기업 회장실 오너라 수진이도 함께. 민수는 그 문자를 수진에게 보여줬어요. 두 사람의 눈에 희망의 빛이 켜졌습니다. 드디어 만나주시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내일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해. 두 사람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수진은 정장을 차려입고 한솔 기업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앞에 서자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김 비서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십시오. 넓고 고급스러운 회장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강남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할머니는 위엄이 넘쳤죠. 앉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회장이라고 부르세요.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조아렸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수진 씨, 진심은 어려울 때 나오는 겁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3년 동안 기다렸어. 너희가 진짜 마음을 보여주기를. 하지만 너희는 나를 창피해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국수집을 팔라고까지 했지.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플 때도 곁에 오지 않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병원에 갔단다. 택시를 타고 말이야. 아들이 나를 외면했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지난 3년 동안 너희가 나한테 한 말들, 한 행동들, 그게 너의 진심이었어.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한 번만요. 수진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용서.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만약 내가 정말 가난한 국수집 주인이었다면 지금도 이렇게 무릎 꿇고 있었을까? 그 질문에 두 사람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건물주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할머니의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진심을 몰랐어요. 진심을 몰랐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그 국수집을 지켰어.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위로를 주려고 했지. 그게 내 삶의 의미였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돈이 많아도 사람 대접을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야. 나는 그저 며느리와 아들에게 존중받고 싶었어. 국수집 주인이든 회장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수진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니? 가족관계 단절 서류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머니 그건 나는 이제 너희와 가족이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수진 씨도 내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늦었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 너희가 선택한 게 이거야. 할머니는 서류에 이미 서명이 되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가세요. 할머니가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김비서가 두 사람을 안내했어요. 민수와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민수가 뒤돌아봤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을, 정말 사랑했던 아들을 포기한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국수집에 다시 불이 켜졌어요. 할머니가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손님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체가 알려진 후였어요.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주세요. 여기서는 국수집 주인이니까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국수를 삶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할머니를 다르게 봤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죠. 할머니, 대단하세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신다니 젊은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삶이야.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단다.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국수를 내왔어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골목길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민수와 수진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빚에 쪼들리며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아렸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주면 때로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진정한 사랑은 존중에서 나온다는 걸,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돌아가신 남편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잘했어. 당신은 잘했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수집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30년을 함께한 그 간판. 앞으로도 할머니는 이곳을 지킬 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곳이 할머니의 삶이고 할머니의 자존심이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국수집 문을 닫고 뒷방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이불을 펴고 누우며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할머니의 눈이 감겼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수를 삶을 겁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내줄 거예요. 그게 박순자 할머니의 삶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국수집 주인이든 회장이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되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과 교훈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